문화로 세상을 읽는 시각 21도 이원재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열풍이 대단합니다. 자, 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왜 흥행하는지를 제가 안다면 제가 영화를 만들겠죠? 안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는 영화 자체가 사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서사를 구축하잖아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 사실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다루는 영화들이 서사 구축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천만 영화들 중에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 역사적 사실과 이미지를 그런 상상력들을 갖다가 잘 조금만 버무려도 되게 그럴듯한 서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기 좀 쉽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좀 어필하기 좋은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천만 영화에 대한 어떤 갈증, 열망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되게 잘 투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봉 시기도 사실 경쟁적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겹쳐지면서 이게 흥행으로 가는데까지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어떤 소비적 트렌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가령 저희가 뭐 두점크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봄동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 소비하는 패턴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SNS 상에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할 거리들로부터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비적 강박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낸 어떤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산왕 같은 경우도 그 흥행 추이를 보면은 사실 3.1절 기점으로다가 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관객 수가 확 뛰어오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별로 그렇게 기대감 없는 영화였었는데 3.1점을 기점으로다 뭔가 이게 천만 영화와 관련된 마케팅 포인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약간 그런 형태에서 좀 영화를 보는데 동참하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종의 굉장히 한국적인 그 어떤 영화적인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일종의 그 사람들의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심한 영화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보다 저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많이 봤다는 얘기 때문에 더 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이렇게 트리거가 된 것 같고 예전에 이건 그냥 제가 스포츠 쪽에 있으니까 스포츠 얘기를 하자면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땄을 때 그때 BBC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국 사람 왜 이러냐. 그날 무슨 일이 벌었냐면 한국의 팬들이 김연아가 금메달을 도난당했다라고 그 IOC에다가 테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댓글 테러를 해가지고 밀리언이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국제적으로 너무 놀란 거지. 아니 이게 이럴 일인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서 저에게 이제 한국적인 현상에서 물어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사람은 제 생각에 영화 자체보다 왕사람 열풍이 더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뭐 호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가 지금 오늘자로 거의 1,400만 가까이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오늘자로 역대 한국 영화 5위입니다. 5위고 아마 뭐 1,400만 정도 찍으면 막 4위, 3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00억이요, 100억. 100억에 마케팅비 5억 정도로 추정한 105억인데요. 천만 영화 공식하고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천만 영화 정도 되려면 아무리 뭐 대중성이 있어도 제작비가 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명량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정말로 가성비 높은 영화가 된 거죠. 거의 10배 정도.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봤을 때 250만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만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딱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 별로 이렇게 스케일이 있다거나 스펙타클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1,000만을 별로 노린 영화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극이라는 게 상당한 제작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엔 눈높이가 높아서 관객들이.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매우 단조로운 영화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0만이 됐을까? 예, 저는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사극이 또 꽤 흥행해 왕의 남자 이후에 그 상당한 흥행 영화의 공식처럼 사극 스토리텔링이 이야기 됐었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더 현대적이라고 느낀 게 요즘 트렌드라고 느낀 게 매우 심플합니다. 그냥 단종의 비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극이 또 의외로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뭐 또 고증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형식이 사극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휴먼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영화도 보면 시간도 잘 가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미끈하게 매끈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냥 시간이 훅 가는데 그냥 휴먼 드라마처럼 쭉 가죠. 그래서 사극이지만 오히려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먼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기다리는 어떤 의인? 그 단종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인을 둘러싼 좋은 사람의 휴먼 드라마, 감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매우 단순한 서사죠. 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입소문 마케팅. 그러니까 사실 뭐 사실 대부분의 1,000만 영화들이 명절 끼고 개봉하고 이번에 이제 연휴가 2번이나 있었고 있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그 입소문 마케팅인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너무 부진했어요. 특히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캠페인처럼 1,000만 또 이따 우리가 말하겠지만 1,000만 영화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 정말 한국적인데 1,000만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이 꽤 많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부심 혹은 뭐 이런 또 마음들이 모아진 것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영화치고는 아마 제일 많이 놀란 사람들이 저는 투자자, 제작자, 감독 아니었을까. 이 영화가 1,000만을 찍다니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장항준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 소재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극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허들 없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와 익숙한 이야기와 한편으로는 또 상상력이 마음껏 작동할 수 있는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갖다가 단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 한국 영화 중에서 단종의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는 사실 이 영화가 처음이긴 합니다. 가령 개우정난이라든가 뭐 수양대군 한 명에 뭐 이렇게 둘러싼 이야기들은 드라마도 많고 영화 같은 경우도 관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흥행했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그 개우정난과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였던 그리고 그런 뭐 이렇게 사육신이라든가 이런 그 진짜 선비들의 절절한 충심과 이런 얘기가 아닌 또 그 이면에 있었던 한 어린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방식에서 상상력을 되게 자유롭게 가미해서 더군다나 이게 실록에도 사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제만큼은 조금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뭐 고증이나 이런 거를 그게 고민하지 않고 되게 상상력을 자유롭게 붙여도 사실 팩션으로서 되게 충분히 의미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되게 장항준 감독이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사실 이제 뒤에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이거 약간 뭐랄까 스포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죽음의 과정이나 저희 그냥 이렇게 스포 있습니다 주의 이렇게 붙이고 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마지막에 그 저희가 뭐 영화에서 예민한 영화 채널도 아니고 뭐 스포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마지막 영화에서 단종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여러 사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어몽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어몽도는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의 장릉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 그 죽음과 관련된 다른 설화들은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이 얘기들이 되게 많이 고증되고 막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그 역사적 상상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약간 그 내용이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사극인데 이렇게 자유로운 흔히들 팩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휴먼 드라마하고 심플한 서사로 가니까 별로 그런 고증 논란도 없고 오히려 그냥 후리한 거죠. 오히려 자유롭고 막 정교하게 그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영화들이 뭐 관상이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미술도 그렇고 뭐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 별로 완전히 프리하게 그냥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거나 이제 가족 드라마처럼 찍으니까 그런 사극의 무게감을 덜어냈는데 그게 뭐 흥행에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정윤철 쌤이 얘기해준 철쌤이 얘기해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입소문 나면서 막 다 보더라. 나도 봐야지 이런 게 크게 작용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 유튜브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극장 관련된 그 관객들의 정보 취득이 유튜브랑 영상이 거의 48.9%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입소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마케팅도 거의 65% 이상이 평점 리뷰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누적 반응, 관객들의 소위 말하는 그 관객 반응의 누적으로 쌓이면서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형적인 마케팅, 최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소비 패턴을 잘 읽어낸 뭐 그런 마케팅과 그런 전략의 승리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흥행이 왜 났나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영화 자체는 좀 어땠나? 우리가 또 영화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문화로 보는 그런 채널인데 영화는 어땠습니까? 영화적으로 좋았던 부분들 또 안 좋았던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는 철새 먼저. 네. 막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이 예. 유튜브 채널 때문에 채널 때문에 와우. 예, 9시 촬영인데 7시 영화를 네. 보고 와가지고 대단하다. 예,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굉장히 많았고 이제 퀄러티나 일단 호랑이부터 되게 헉 이러고선 시작됐는데 다른 거보다는 저는 이 영화의 만듦새 자체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그 전에 장항준 영화가 이런 거였고 장항준이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이 이제 천만 영화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이 싫었냐면 뭐 이런 거죠. 유해진이 농담을 하는데 내가 너보다 얼굴이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뭐 이러면서 이걸 이제 유머 포인트 잡았는데 그런 그 되게 현대 사회에서 있는 어떤 이런 거고 또 내 자식 좀 잘 공부 좀 시켜봐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울부짖으며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그때 뭐 우리 아들 뭐 천자문 거리켜가지고 뭐 출세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2조 시대 500년 동안 계속 했던 걸 지금도 우리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이제 흉합해가지고 쓰는 게 저한테 좀 불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겸상하면서 막 이렇게 막 노닥노닥 거리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들을 그냥 마음껏 만들어내는 어떤 장항준의 어떤 유쾌한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면으로는 되게 쉽게 가서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만들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저는 불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점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네. 이제 그럼 우리가 뭔가 시기하는 것 같고 잘된 영화를 요즘 분위기 헐뜯는 장난 것 같고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점 우리 하박사 한 다음에 할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고민은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재현의 윤리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다룸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상상력이라는 영역에서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자유도가 높은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유도가 높았던 거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단종이라는 한 개인의 죽음 이전에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맥락들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뭐 가령 뭐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조선 초기 그 소위 말하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든가 뭐 이게 등등등등 되게 그 앞단 이 영화에서 앞단 있잖아요. 앞단에 그 고문받는 사육신의 모습이 나오는 그 사육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뒷단 단종이 죽은 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세조가 그 왕이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단종의 죽음을 한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그냥 되게 이렇게 휴먼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사람들한테 뭐 좋은 영화이고 그냥 뭐 그런 거는 되게 좋긴 한데 이 그 시대의 어떤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현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럼 역사적인 어떤 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좀 성찰이 필요한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게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불쌍한 한 개인의 이야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거죠. 1000만이 넘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저 개인한테는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었고 하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장항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덜어내고 장항준이 펼치는 그 뭐랄까 그 유머러스한 세계관과 이야기들의 흐름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사실 장항준의 되게 B급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앞단의 영화인데 B급이라고 하면 장항준 감독 싫어하려나? 뭐 라이터를 켜라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 얘기했지만 뭐 리바운드라든가 이런 등등등 영화들을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왜 굳이 이 역사극을 선택하셨을까? 더군다나 이 이야기의 어떤 방식이 장항준 영화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장항준가 답지 않다라는 또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뷰나 뭐 내용 유튜브는 하나도 거의 안 봤거든요. 본 게 거의 없는데 그 얼핏 지나가다 무슨 라디오 방송인가 어디에 나오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장항준 감독이 원래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대본을 코멘트를 달라고 보내줬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 코멘트를 했더니 그러면은 감독님 찍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 그렇고 저는 사실 반대로 장항준 감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장항준 감독 영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뭐 사극의 옷을 입었지만 전혀 사극적 윤리성은 의식하지 않은 정말 드라마다 그냥 휴먼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건 그래도 아마 이제 거의 영화계 백종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가성비 높다고 느낀 게 뭐 그 진짜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의 퀄리티로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퀄리티입니다. 사실은 그런 전투씬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돈을 안 써가지고 이게 진짜 확 깰 정도로 텐트 밖에 그렇죠. 그 난이 혁명과 난이 진압되는 장면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너무한데 차라리 그 장면을 찍질 말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너무 아쉬웠고 하지만 전 굉장히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좋았던 장면은 저는 한명회입니다. 사실 그동안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있고 한명회가 많이 사용되던 사극 캐릭터인데 늘 굉장히 뭐 괴물처럼 변종처럼 악마화된 모습처럼 이렇게 설명됐는데 너무 버젓하게 그렇죠? 유태 배우가 조금 눈이 좀 늦게 보는 것 빼고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유일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명회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현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명에 대한 재해석이 가장 이 영화에서 잘 된 고증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한명회가 그동안 다 막 곱추로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그게 이제 그 캐릭터를 잘못 전형화시킨 정말. 거죠. 그래서 뭐 원래 칠삭동이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몸도 약했을 거고 키도 조그만했을 거고 뭐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음서제도로 이제 발탁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처세술에 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로다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극 학명의 캐릭터가 구축이 된 건데 실제로 실록이나 이런 사서에 이제 고증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명의 집안이 엄청난 명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서로 등용됐던 사람이어서 저는 딱
요번 영화에서 한명회가 어떻게 보면 실제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개요정난 국면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돌파했었던 어떤 한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한명회는 되게 고민을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한명회가 그런 이제 사실관계는 잘 몰랐고 어쨌든 저도 늘 봤던 재현된 한명회는 뭔가 음흉하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결핍된 그런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너무 버젓하게 나온 한명회를 보니까 굉장히 재현을 잘했는데 근데 뭐 그게 고증을 잘한 건지 몰랐는데 역시 호 박사님 박학다식하십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 알게 되지. 역시 유튜브 과몰입자.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를 더 해볼까요? 근데 천만 영화 뭐 사실 이제 천만 영화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진짜 국민들의 의지도 있었다. 천만 영화 지금쯤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천만 영화라는 것도 인구수 대비로 보면 거의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그것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요새 좀 뜸했다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천만 영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늘 천만 영화가 어떤 영화의 상징, 제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마치 영화가 평가받는 거에 어떤 어느 공식처럼 그래서 미디어가 이미 완전히 어떤 영화가 나오면은 뭐 첫 주에 얼마큼 나왔고 뭐 이게 천만이 되냐 마냐를 막 태우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영화적 담론이나 이야기가 천만이라는 숫자 안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천만 영화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매우 영화의 다양성이나 영화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천만 영화를 만드는 공식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대표적인 게 제가 대표적인 말 2번 하네요. 15세 이하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5세가 돼야 천만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감독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그게 성적 표현이든 뭐 폭력물이든 아니면 다른 인간의 내적 욕망이든 이런 것들 좀 표현하다 보면 사실은 19세 이렇게 연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만 만들기 어려우니까 영화가 이렇게 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매니아들이나 평론가들이 이제 천만 영화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가 결국 천만 찍었다라는 것은 그냥 둥글둥글한 영화일 가능성이 높죠.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천만 영화가 갖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천만 영화를 만드는 공식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상영관 독점 문제가 아마 제일 많이 얘기가 실제로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상영관 되게 많은 상영관들을 특정 영화가 다 이렇게 독점한다라고 하는 구조가 사실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고 근데 이제 한국이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다 극장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영관을 그렇게 이제 독점적으로 다 제공하고 하는데 너무 편리한 환경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달리 사실 이 상영관 멀티플렉스를 갖고 있는 주체와 영화를 제작하는 주체와 영화를 배급하는 주체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CJ가 CGV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영화를 갖다가 천만을 만들기 위해서 상영관들을 갖다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손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사실 영화계 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뭐 그 미국의 파라마운트법이라고 해서 그런 영화관 반독점과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도 한국에서도 그런 반독점 관련된 좀 법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그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봉 초기에 그 상영관 점유율이 80%까지 됐었었고, 이 왕산항 같은 경우도 그 메인 프라임 시간대의 상영관 독점이 한 8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계속 일종의 몰아주기를 하면서 관객 수를 올리는 구조는 분명히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영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도 하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어제 영화 봤는데 어제 제가 보는 그 극장에서 본 사람이 1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예매율과 실제 영화 보는 사람과 상영관이 매칭이 이렇게 그 수요에 맞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의미한 그 반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개봉관이 그것밖에 볼 거 없으면 사실 그걸 보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천만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이제 비정상적인 구조죠. 이거는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조금 좌파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 되게 친자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그 방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계 안에서 마치 뭐 정당한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왕사남은 좀 다른 특별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천만 그 영화들이 초기에 그 개봉관 상영관에 확 몰아가지고 초기 관객수를 갖다가 확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다가 사실 천만까지 밀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왕사남 같은 경우는 사실 개봉 초에는 그렇게 관객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뭐 일정 시점을 지나서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관객수가 늘어나면서 개봉관이 좀 늘어났다는 지점, 뭐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사가 쇼박스라는 것도 되게, 왜냐면 쇼박스는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천만 영화들이 극장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에서도 좀 밖에 있는 거라서 왕사남 천만은 조금 분석해 볼 만한 맛이 좀 있는 케이스인 것 근데 같아요. 왕사는 확실히 지금 허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관객 트렌드, 소비 패턴이 하드캐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관객들이 다시 관객들을 부르는 뭐 이런, 원래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천만을 타겟팅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왕사남 얘기가 아니라면 이 천만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한 극장 상영관 문제죠. 배급의 문제. 그래서 극장 스크리닝 독점은 뭐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그 독점 때문에 한국 영화의 다양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훼손됐고. 철 박사님. 저는 공정치 않다는 말이 실은 제가 공항에서 오는 시간 해서 여기 촬영 전에 그걸 보려고 보니까 이제 옵션을 계속 찾으면서 6시 반 시작하는 걸 7시 시작하고 7시 반씩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저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가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독점돼 있고 굉장히 많은 상영관이 있다는 게 하나가 팩트고, 들어갔는데 저도 한 10분 남짓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 공급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 지금 이제 그냥 몰아주기로 좀 가고 있다. 관중은 관객이 한 1,400만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런 후광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불편한 점을 다 깎아낸 점이 너무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나에게 어떤 생각에 뭐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이제 킬링 타임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영화적인 어떤 그런 재미 요소도 있지만, 저는 영화가 어떤 상상력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 그게 어쩌면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된 되게 상술 중에 하나고, 그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천만을 가게 되는 일종의 공식의 밑밥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15세 이것도 이제 사실 그런 걸 깎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데, 돈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영화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을 좀 더 클리셰적으로 계속 가는 거. 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아까 이게 확 또 이게 이런 영화가 천만으로 쏠리고 나면 이런 영화들이 다시 재생산되면서 우리의 상상력은 한쪽 방향으로 쏠릴 것이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뭔가 끝나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문 부호가 생긴 영화들은 더 이상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 대중에겐 굉장히 재앙처럼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아까 두 분이 막 준비하실 때 되게 흥미롭게 막 왕사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 단종이라는 인물이 뭔가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어 하고 막 죽음으로 내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그 호랑이 잡아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한 다음에 갑자기 뭔가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다가 그러니까 변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화하게 되는 걸 아마 그 장항준 감독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변화하는 거가 뭐 이게 영화적인 건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건지, 실제 뭐 저희 주변에서 사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 맺으면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얘기를 좀 여쭤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영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화의 어떤 디테일을 평론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뭘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하 박사가 저한테 그 지점을 물어봐서 왜 삶의 의지가 없던 단종이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하면서 살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생겼는가를 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그 영화 전체에서 제일 훈훈한 부분이, 처음에 이제 밥을 물리시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밥을 맛있게 냠냠 먹으면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뭐 이건 누가 만들어내 이러면서 그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 장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그냥 진짜 심리만 딱 떼서 오면 어떤 인간이 그 단종이라는 인물이 모든 소셜 커넥션이 다 끊기고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어 이 유배까지, 유배라는 것이 약간 그 청룡포가 이게 이렇게 고립된 곳에 딱 있는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다 잃었을 법한데, 이 인간이 다시 밥을 먹으면서 삶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을 사람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들이 이 단종과 결합하면서 그 맺어짐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계속 이제 중첩되면서 뭐 그 어린아이 글도 가리키고 그 얘기를 엮어 나가는 그것들이 쌓여서 단종의 눈빛이 바뀌고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그것은 우리 현대사를 사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셋이 만나서 하지만 이 세 명이 긴밀하게 막 이런 사람이지 않다가 이걸 지금 몇 해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뭔가 이제 가까워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이런 커넥션이 많아지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서사들이 결합하는 거고, 그 서사와 서사가 결합할 때 인간에게 어떤 삶의 의지가 생긴다라는 게 이 단종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서운하네요. 이거 왜요? 찍기 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 심리학적인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천만 영화 매우 한국적인데 그 기저에는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사회 분위기, 또 반대로 말하면 나만 안 보면 되게 배제되고 이럴 것 같은, 그 학교 가서 주말에 있었던 영화 얘기나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던 시절처럼 그런 심리는 또 뭡니까? 그럼 뭐 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느껴봤는, 모두들 뭘 하고 있을 때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그 순간에 내가 느끼게 된 어떤 배제감 같은 거, 그게 함께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느끼게 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으로 갖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저가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함께 동조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이게 벗어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없고, 이 배제된 하나는 그냥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어떤 이런 기저들이 계속 있어서 불안함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문화적인 맥락도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고대에는 일종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광장들이 일종의 극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도 뭐 중세 시대 극장이든 아니면 현대에 뭐 최근에 와서 뭐 그 발리우드 같은 인도에서의 극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극장이 일종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종의 시민적 감각, 그런 문화적 감각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는 발리우드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상을 하지만 거기서는 영화를 보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공동체 의식처럼 이렇게 행해지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장이란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그 콘텐츠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공동체적인 뭐 공통 감각이든 문화든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뭐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자체만으로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돌파구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영화들이라든가 영화 예술이 갖고 있는 그냥 안전하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져서 그렇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극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경험하는 것들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저도 호 박사 지금 요 말에 동의하면서 사실은 극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공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어둠컴컴한 곳에 가서 진짜 영화만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을 거기서 2시간 동안 보내는 이 광경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어떤 면으로는 집단 명상처럼 굉장히 고요하고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치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지점에 사실 개인이 보는 어떤 그런 OTT가 있고 그거는 되게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이런 소비인데 저는 극장이라고 했던 이 공간에서 함께 보는 어떤 이런 집단적인 리추얼이 굉장히 치료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사실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전에 비디오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지금 생각하면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시청 패턴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다 같이 보는데 비디오는 자기 방에서 혹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보는 매질이잖아요. 프라이빗하게 보셨나 봐요.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고 당연한 거 싶었는데 아닙니까? 왜 프라이빗했을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뭐 완전히 뭐 우리가 드라마 늘 이어폰 끼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미디어 환경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극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 누구나 쉽게 아니 집에 이제 90인치, 100인치 TV 있고 다 빔 프로젝터 있고 사실은 영화 뭐 OTT 얼마든지 뭐 거의 무료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극장을 뭐하러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장소성 또 어떤 사회적 커뮤니티로서의 어떤 역할들 뭐 또 그 극장 안에서만 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또 시라트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영화는 이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그리고 그 환경이 극장이 아닌 집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영화일 거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정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꼭 시네필이나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극장에 하는 소중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극장이 사라지고 있죠. 요즘에 이렇게 뭐 그 극장이 최근에 그 암벽 타는 클라이밍하는 그런 공간으로 막 바뀌고 이제 극장들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전히 영화를 필요하고 영화가 틀어지는 장소로서의 극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한국 영화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 최근에 콘텐츠 관련된 트렌드를 뭐 이렇게 쇼폼이라든가 되게 OTT 같은 경우 OTT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까 정윤석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빠르게 스킵해서 심지어는 1.5배속 뭐 1. 뭐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스토리들만 이렇게 추려낸 그런 요약되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영화를 갖다가 그 대체 그렇게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상 자체 그러니까 콘텐츠나 문화적 소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가속화된 어떤 영역으로 다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런 가속화된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일종의 그 저희 문화과학 책에 이번에 감속주의 얘기 주제를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다가 PPL입니까? 문화과학 PPL? 네. 문화과학의 감속주의 이번호 내용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커버도 예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다른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생애 감각들을 갖다 느끼게 해주는 되게 소중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영화 흥행이나 어떤 문화적 효용성을 가지고서는 뭐 극장의 유지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극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천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잣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굉장히 좋은 영화의 기능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OTT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볼 때는 엄청 몰입해서 봐서 막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뭐 원고도 써야 되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막 계속 그래서 두려워서 시작도 못 하고 이럴 정도의 몰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분명히 미디어나 매체를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는 감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극장은 영화도 영화지만 우리 극장을 갈 때 예매할 때부터 이렇게 그 리듬과 감각이 있잖아요. 같이 갈 때 또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한 2시간 정도 어두운 곳에서 보는 뭐 그 몰입감만이 아니라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극장과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 문화적 맥락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데이트 지금 흐뭇한 표정을 호박쌤 짓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과거를 막 상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영화 어제 그 같이 사시는 분이랑 밤에 데이트 겸 나가서 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처럼 점점 그런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화를 본다라는 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본 그게 아니라 같이 약속을 잡고 영화를 보고 또 뭐 물론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뭐 저는 사실은 극장에서 뭐 먹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또 뭐 먹으면서 볼 때 재밌는 뭐 킬링타임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전 좋아합니다. 뭐, 네, 그래서 뭐 팝콘도 먹고 뭐 이런 문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술 영화 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술 영화 전용관이나 이런 데 가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맞아. 가는 또 그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보면 또 그 마이너끼리들이 갖는 예, 그런 희열 시네필들이 갖는 그렇죠. 어떤 그런 공감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이제 이런 문화들 또 영화제는 영화제가 이런 영화적 감각들이 또 갖는 문화적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좀 아쉬움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이런 천만 영화라는 뭐 이데올로기 심지어 어떤 구조적 산업화된 구조 이런 것들이 그런 영화들의 우리의 즐거움들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영화들 그런 영화들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오늘은 퀴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맞추시면 제가 엄청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4인용 식탁, 동갑내기 과외하기, 바람난 가족,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살인의 추억. 스캔들. 실미도. 싱글즈.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오브라더스. 올드보이. 장화홍련. 조폭마누라 2. 지구를 지켜라. 질투는 나의 힘. 클래식. 황산벌. 꽤 많은 영화죠.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 영화? 한국 영화 맞죠? 또 와, 이 영화들에서 공통점 어떻게 찾아내지? 어려워. 정말 다양한 영화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어떤 영화인지 다 기억이 나실 정도로 네. 한국 영화에 굉장히 기억에 나는 제 좋아하는 영화들도 어떤 뭐 좀 작품 있습니다.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모든 영화들은 2003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박이다. 와. 2003년에 전부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정말 그냥 한 해에 이 영화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영화들입니다. 뭐 지구를 지켜라, 뭐 올드보이, 뭐 저 실미도, 뭐 이런 크게 흥행했거나 2003년이면. 뭐 이런 거 빼더라도 이 모든 영화 하나 하나가 지금은 한 해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영화다. 그만큼 한국 영화는 위기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오스카 이관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 아니고 이렇게 지금 K-팝, 한류 이런 그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오스카 이관왕을 받을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국 영화는 20년 전보다 사실은 매우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왕산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왕산암에 대한 뭐 그 좋았던 점 또 흥행의 원인들 그리고 뭐 천만 영화의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영화는 계속돼야 되고 극장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영화 극장의 즐거움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대우, 좋은 대접,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영화 만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 스태프분들 처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지금 수십 년째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좀 개선되고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왕산암 계속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장항준 감독이 갖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발랄함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히 즐거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김없는 이런 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가볍고 유쾌한 것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쾌활함에 되게 감동받았고 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다 뭐 나쁜 얘기만 했다가 그래도 하나는 좋은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끝날 때가 되니까 조금씩 두려우셨나 봐요, 두 분 다. 아니에요. 전 장항준 감독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전 장항준 감독 좋아하지 않고요. 변함없이 장항준 감독 유쾌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러면 저도 훈훈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곧 시장 선거가 있는데 서울 시네마텍이 꼭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누가 서울시장이 되던 서울 시네마텍 잘 만들어서 우리 영화의 힘 계속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